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1985년 3월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1985년 2부 4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준배 위원님, 이성열 이사님, 그리고 이미경 사무국장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3월 30일 김지원 선수의 이제 1차 방어전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4월로 가보겠습니다. 4월 7일인데 그 오민근 선수가 그 IBF 패더급 2차 방어전을 가집니다. 역시 이제 도전자의 수준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졌어요. 그 어빙 미첼 선수를 맞아서 네. 그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전에 얘기했던 그 팔라시오스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 본토에 이제 또 제대로 된 도전자가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빙 미첼은 그 시합전 선전에서도 아주 굉장한 강타자로 그 선전을 했고, 실제로도 이 시합 전까지 25승, 26승 1패 정도 하고 KO도 굉장히 높았고, 그 1패가 아주마 넬슨에게 패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 본토에서 아주 미국 타이틀 정도를 잡고 있었고, 이 시합도 그 계속 얘기하는 그 어떤 IBF 도전자에 대한 질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고민한 끝에 불러왔고, 이때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설사 타이틀을 한두 개 뺏기더라도 어떤 IBF의 그 퀄리티를 높이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 오민건 선수는 챔피언 그 결정전에서 사실 정말 알 수 없는 상대 조코 아터와 시합을 미지의 선수였죠. 전혀 전후에 어떤 기록도 안 남아있는 선수와 했고, 1차 방어전도 미국 도전자라고 굉장히 과대 포장을 했지만 너무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승패를 굉장히 오르내리는 그런 정도였는데, 어빙 미첼은 말 달랐죠. 그대로 메이저급이었죠. 했는데 이 시합에서 오민건 선수가 예상보다 훨씬 잘 싸워가지고 아주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승리를 이끌었죠. 좀 시합 내용 자체는 좀 이렇게 화끈한 파이팅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장면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세계적인 선수를 맞아서 우리 선수가 요리에 나가는 거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패더급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나름 좀 의미가 있는 승부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게 지금 황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시합 전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이 선수가 또 아마에서도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던 것 골든글러브 같아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시합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굉장한 긴장감을 갖고 이제 봤는데,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손쉽게 이겼던 그런 아주 좋았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빙 미첼은 이 시합 후에도 사실 세계 챔피언 후보까지도 올랐었는데, 이 시합 후에는 좀 세가 약해져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WBA 브라이언 미첼의 도전도 했지만 세계 챔피언과는 이제 인연이 없었고 했는데, 하여간 이 시합으로 하여금 오민건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시 제대로 된 선수에게도 저렇게 이기는구나 하는 거 하고, 다시가 IBF가 약간은 회생의 조짐을 보이던 국내 선수끼리의 좋은 승부, 또 나름 질 높은 도전자들을 계속 불러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오민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껏 높아진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일주일 후에는 이제 4월 14일인데 3차 방어전에서 정종관 선수를 맞아서 정말 고투 끝에 무승부로 타이틀을 방어했던 권순천 챔피언이 4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는 가와시무아 시노부라는 그런 일본 선수였어요. 이 시합은 기분 전환용 아니었겠어요? 이때도 아직까지 IBF는 JBC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와시마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사카 쪽 그쪽에 아마 2급선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JBC는 물론 IBF에 대해서 닫아놨을 때고 굉장히 적대시인지할 때였고, JBF는 여전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니어 플라이급 IBF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도전했던 신가키 사토시 선수가 벤텀급 챔피언이 됩니다. 엘머 마갈라노, 김성남 선수를 이제 KO 시켰던 마갈라노를 상대로, 그렇죠.
그 IBF 벤턴급 챔피언이 되고 나름대로 어쨌든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한 제프 페닉하고도 뭐 호주 가서 방어전도 하고. 시드 배정을 이제 일본 쪽에 하나 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권순수 선수가 너무 이렇게 손쉽게 뭐 게임을 끝내서 뭐 그렇게 뭐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화끈한 그 승리였어요. 네. 뭐 선수 도전자의 그 수준이 좀 낮았을 뿐이지만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유일했던 메이저 챔피언이죠. 그 장정구 선수가 또 국내 선수로는 그 한 번도 그 통과한 적이 없는 그 전인미답의 6차 방어 성공을 위해서 4월 27일에 헤르만 토레스와 이제 재전을 갖게 됩니다. 이 헤르만 토레스 선수와는 2년 전에 싸웠었죠. 83년 예, 9월이었죠. 2년 전에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겼는데 토레스가 다시 이제 지명 도전자로 다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일본과 이 당시에 이제 토레스는 일본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 시합도 1차전을 그 1차전을 생각해 볼 때 또 사실 쉬운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시합이야말로 장정구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이시드로 페레스 시합과 더불어 가장 못한 시합, 가장 고전한 시합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 시합에서도 10회전인가요? 11회전인가요? 글러브로 한번 터치가 되죠? 살짝 예, 터치가 되는데 뭐 그게 지금도 얘기지만 레프리가 카운트를 쉬었으면 졌어요, 이 시합. 그렇죠. 채점에 뭐 한 점 두 점 아마로 갈렸던 걸로 생각. 2대 0이었죠, 2대 0. 2대 0이었죠. 예, 한 명은 들어오고 두 명, 그러니까 장정구 선수의 승리를 그 채점한 저지들이 한 점 두 점 차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다운으로 쳤으면 잘못하면 이게 챔피언이 날아갈 수도 있던 그런 시합이었고 시합 자체는 뭐 토레스는 여전히 토레스다웠고 장정구 선수가 뭐 못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날따라 유난히 그 어떤 그 시합 펀치 적중률도 좀 떨어지고 또 중반 넘어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해서 상당히 좀 뭐 그 예상치 못한 고전을 했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이제 이 시합부터가 그 장정구 선수가 시합 중에 그 짜증을 좀 많이 내는 모습이 이때부터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이제 체중 감량고에 의한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하여간 이 시합에서 굉장히 그 스태미나가 끊기는 거를 아주 그 어떤 시합보다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뭐 토레스가 잘해서 이렇게 크로스한 게 아니고 토레스는 그냥 자기 할 바를 했고 장정구 선수가 뭐 그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체중의 문제라든가 또 저 선수 경기 외적의 어떤 문제가 이때부터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합은 토레스가 다시 한번 또 WBC에 제소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제소는 뭐 채점에 대한 것도 채점에 대한 거고 그 다운에 대한 어떤 그 다운으로 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서 후에 또 3차전이 또 벌어지게 되죠. 네. 이 시합이 만약에 일본이나 이제 멕시코에서 있었으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뭐 위험한 것도 있고 뭐 주심 잘 만났다고 봐야죠. 주심이 뭐 카운트 쉬었으면은 이 판정 타이틀 날아갈 뻔했죠, 잘못하면.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물론 이 경기는 고전은 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토레스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장정구 선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딱 이길 만큼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질 수는 없는데 고전을 한 시합이죠. 토레스한테 진다는 건 좀 그렇죠. 하긴 장정구 선수가 4차 방어전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워낙 맹렬했고 그 대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실망감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피곤한 감이 오는구나. 이제 그 장기 집권에 따른 어떤 피곤함이 이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이 장정구 선수가 훌륭하다는 것은 이 다음 이후 시합도 뭐 고전한 시합도 있는데 또 잘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후에 얘기는 기복이 심한 선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잘할 땐 정말 잘하고 이후 시합도 또 좀 엉기는 시합은 엉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우리 이미경 사무국장님도 장정구 선수는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네, 이제 2000년대에 이제 그 유명우 사무총장님으로 이제
그 계셨을 당시에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뭐 이때 장정구 전 챔피언, 그러니까 장정구 챔피언 분께서도 이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으시고 이제 경기장을 가면 국내 선수들 이제 출전하는 그 국내 선수들 격려차 오셨을 때 인사를 몇 번 이제 많이 나눈 적이 있고 몇 년 전에도 또 이제 다른 경기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 되게 좀 신비로운 좀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자주 저 시합장에 자주 나오시니까. 아, 네, 장정구 그렇죠. 선수. 네. 직접 뭐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링에 올라가시는 모습이나, 네. 이 여담인데 이번 달 복싱 매거진을 보니까 요새 시합이 없으니까 얘들이 뭐 리포트가 없으니까 무슨 가상 대결, 뭐 체급별 무슨 대결했는데 라이트 플라이급을 보니까 로만 곤잘레스, 장정구, 유명우 선수, 마이클 카바할, 누가 있었죠? 움베르토 곤잘레스, 사파타, 구시켄요코 이렇게 8명을 가상으로 막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유명우, 장정구 선수가 준결승에서 붙게 해놓고 아, 두 선수가 붙습니까? 유명우가 판정승했다 그래놓고 아, 유명우를 결승 올려서 곤잘레스한테 11회 KO 해가지고 곤잘레스가 우승하는 걸로.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아니라 로만 곤잘레스. 로만 곤잘레스죠. 그래서 지네 멋대로 막 해놨는데 뭐 페다급에서는 하메드가 우승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그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조차 라이트 플라이급 역대 5, 6 뽑으면 장정구 선수, 유명우 선수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그 여담이었습니다. 움베르토 곤잘레스는 누가 이겼나요? 기억 안 납니다. 한번 뭘 이기고 저거 했는데 곤잘레스 카발 항상 뭐 얘기가 그 유명우, 장정구와 카발, 곤잘레스를 이렇게 대놓고 장정구와 움베르토 곤잘레스의 시합은 사실 둘이 뭐 제 컨디션이었다고 할 수가 없고 전성기 때 카발이나 뭐 카발 장정구, 카발 유명우 막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의 그 최고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선수들을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4월 달에 3번의 타이틀 매치가 이제 있었는데 이 3번은 모두 국내 선수들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5월로 이제 넘어가는데 5월에는 타이틀 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IBF 주니어 벤턴급 챔피언이었던 전주도 선수가 6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5번의 방어전을 모두 KO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5연속 KO 방어는 현재까지도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연속 KO 방어 기록으로 전주도 선수가 가지고 있고 이 6차 방어전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도전자는 엘리 피칼이었어요. 자, 이 경기는 뭐 우리로 보면 전주도 선수의 그 타이틀 상실과 함께 이제 전주도 선수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기 캐리어의 종지부를 찍는 경기가 되는데 인도네시아로 보면 이제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의 세계 챔피언, 인도네시아산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거고 이 당시 요 전후로가 아마 그 인도네시아 복싱의 그 제일 황금기. 그러니까 이제 동양 챔피언도 뭐 윙소 수세노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왕소 수세노는 70년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 전부터 해서 이제 토마스 아메리코 같은 선수도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고 마침내 이제 염원이던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그런 시합이 됐고 이 시합을 보면은 이제 전주도 선수가 소위 뭐 이제 힘이 다한 것 같고 그 아까도 언급했던 그 전에도 언급했던 눈부상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그런 시합이 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엘리 피칼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싸움꾼 같은 복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 그 선수 홈링에서 제압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사실 이 전해에 이제 국내에 와서 정의연 선수랑 예. 그 동양 타이틀 매치를 가졌었는데 그때 국내 전문가들이 그 피카를 보고 야생마 같다. 싸움꾼 같죠. 그렇죠.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려했던 대로 전주도 선수가 그 원정 방어벽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결국 타이틀을 뺏기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합을 유일하게 생중계로 보지 못한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굉장히 그 원망을 했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깨워달라고 그 시간에 어머니 알람을 해놨다가 어머니가 그냥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저를 안 깨우셨던 그런. 근데
시합은 못 봤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필름 이제 황현철 그 위원님께서 필름으로 이제 해주셔서 그렇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뭐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요런 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을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복싱 매니아다 보니까 복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혹시 엘리 피칼을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일반 그 여성분 지금 3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자기네 나라의 스포츠 국민 영웅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앨리스 피칼의 굉장한 그 나라의 복싱 영웅으로 지금 처음받고 있는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했군요. 대단 국민 영웅이었죠. 국민 네, 영웅으로 그 좀 당시에. 처음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하긴 그 인도네시아도 크리스 존이라는 굵직한 이제 챔피언이 네, 나오면서 그거는 이제 2000년대. 그렇죠. 2000년대를 그 패더급을 정말 그 좌지우지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요즘은 뭐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 아시아존에서는 좀 복싱이 많이 쇠락을 했죠. 요 근래에는. 그래서 선수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 뭐랄까 지도나 어떤 시스템, 뭐 경제적인 것 그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선수는 많은데 거의 뭐 로컬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고 뭐 큰 선수도 안 나오고 큰 시합도 못 열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이제 새로운 또 뭐 그 인도네시아 복싱협회 집행부가 새로 들어와서 그 또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도네시아 복싱 재건을 꿈꾼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래 이후에도 뚜렷하게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거는 제가 뭐 아직까지도 좀 요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도 지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제가 뭐 일본이나 가면은 한국 옛날에 잘했는데 왜 그럴까? 막 약간 이런 식? 뭐 이런 식이고 옛날은 뭐 옛날 뭐 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 강했지. 뭐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과거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예, 뭐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어쨌든 그 유한길 선수에 이어서 또 하나의 IBF 타이틀이 이제 날라갔고 6월 28일이죠. 그 김지원 선수의 2차 방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상대는 그 서성인 선수와 두 번의 전투를 치렀던 그 보비 베르나 선수였어요.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성열 이사님? 저 두 번째 시합 김지현 선수와 이제 보비 베르나 선수 이 시합은 이제 서성인 선수와 김지현 선수와 보비 베르나 선수의 이렇게 삼각 구도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다운을 이렇게 좀 당하길래 역시 보비 베르나는 주먹이 좀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느꼈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 바로 또 김지현 선수 특유의 또 그 오기 복싱이 또 바로 살아나서 바로 또 역전해버리는 그런 아주 통쾌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힘 대 힘으로 맞짱을 떠서 이거는 그 KO로 제압한 그런 시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이 시합을 보고. 전 마지막 KO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죠. 네, 총알 튕겨 나가듯이. 근데 이 시합이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세 번 다운으로 진 게임인데 세 번을 다운을 당하거든요. 김지현 선수가 한 라운드에. 근데 그 다운을 다운으로 치질 않고 주심이 약간 좀 다운이 아닌 건 또 다운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그 주심이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레퍼리가 약간 좀 어색했던 좀 그런 김지현 선수의 운도 따라줬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나가 약간 하드 펀치긴 했어요. 펀치는 좋았죠. 어떤 보비 베르나도 이제 서성인 선수와의 두 번의 격전을 치르면서 이때는 좀 전성기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나름 통쾌했던 그런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데요. 이제 박종팔 선수가 역시 미국인 도전자를 맞아서 그 2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박종팔 선수의 2차 방어전 상대는 비니 커터였는데요. 이 선수는 이 당시만 해도 벌써 프로 캐리어가 10년이 넘어가는 그렇죠. 한 60전 정도.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제가 본 걸로는 70년대 중반
이럴 때 이제 미국 링지 보면 미들급의 유망주 프로스펙트 뭐 그러고 나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본토에서 뭐 이긴 적도 있고 뭐 진 적도 있지만 베니 브리스코라든지 뭐 후에 세계 챔피언인 로드리고 발데스, 뉴욕을 뭐 발데스도 사실 콜롬비아 선수지만 뉴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 토니 리카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오리지널 그 세계 랭커 미들들하고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리고 KOP는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60전, 61전째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다운도 한 번 없었던 다운도 한 번 걸로. 없었던 터프가이. 그리고 딱 링에 올라왔는데 체형을 보니까 그 미들일 때는 약간 그 허리가 있었는데 슈퍼 미들 올라와서 전혀 허리가 없고 키가 한 170? 171? 저는 보고 아르헨티나 선수인 줄 알았어요. 뭐 약간 그 롤당 같은 체형, 그렇죠. 뭐 허리 없는 체형. 그래서 미들급 사진 때는 나름 뭐 얼굴도 깨끗하고 좀 굴곡도 있었는데 슈퍼 미들로 이제 우리나라 링에 섰는데 완전히 뭐 허리 없고 대신에 야 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줬던 그런 선수였고, 실제로도 뭐 경기 중반에 박종팔 선수한테 막 무수히 연타를 당한데도 끄떡없이 어쨌든 뭐 판정까지 가는 그런 뭐 터프니스를 발휘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기기는 했지만 그 뭐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커터 쪽에서 박종팔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불러서 그 다음에 또 재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성열 이사님은 이 경기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뭐 기억나는 거는 그 유명우 선수의 그 상대였던 마리오 데마르코 선수와 이번 이 베니커트 선수, 그 맷집에 있어서는 이 두 선수가 아마 한국 링에 오른 외국 선수들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박종팔 챔피언과 또 우리 이미경 사무국장님 약간은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권태현에 좀 오래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분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뵙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어서 이제 그 박종팔 그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재혁 선수인가요? 저희 그 이제 활동했었던 그렇죠. 그 신재혁 선수의 이제 그 첫 제자, 박종팔 챔피언의 첫 제자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선수가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봤었던 선수 중에서도 그 중량급 선수인데 좀 놀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박종팔 챔피언의 처음 제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라고 되게 감탄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2015년도쯤에는 이제 권투연회가 국회의사당에 있었을 때 그 홍수환 회장님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좀 자주 놀러 오셨어서 그때 같이 식사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게 권투원에 근무하시다 보면 정말 과거에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네. 사실 그분들이 선수 생활 때 경기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게 그 활성화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유튜브라는 어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없었습니다. 영상을 그래요? 네, 영상을 본 적이 별로 없었었고, 뭐 그냥 TV에서 가끔 이제 뭐 예전 권투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잠깐이랑 저희 이모가 그 박종팔 챔피언이랑 장정구 챔피언 팬이었어가지고 네, 이모가 엄청 신기해했던 제대로 팬이시네. 그래서 이분들을 뵀다고 하니까 이모가 엄청 놀라시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종팔 선수 시합은 이기든 지든 재미없었던 시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겨도 재밌고 져도 재밌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렵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시합이 없고, 져도 재밌었고 이겨도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박종팔 챔피언은 정말 성격도 네. 굉장히 남자죠. 호방하고 호탕하고. 예.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시합 스타일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그 박종팔이라는 인간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까지의 그 전반기 85년도 세계 타이틀 매치는 끝났고요.
이쯤에서 한번 그 동양 타이틀이라든가 가외 한번 시합들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IBF가 83년도 말부터 들어와서 84년도에 그 국내 복싱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그 국내에서 이제 거의 가지고 있던 동양 타이틀이 이제 조금씩 그 허물어져 갔고 동양 챔피언들이 또 IBF 챔피언으로 승격하던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 주니어 플라이급은 이 당시에 이제 동양 챔피언이 그 유명우 선수였죠. 그 84년 12월에 이제 그 동양 챔피언이 됐고 요때 이제 그 동양 챔피언으로서 뭐 방어전을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바기오, 뭐 리틀 바기오, 뭐 이노신슈. 그 이노센시오. 에드윈 이노센시오를 이노센시오. 이제 네. 또 KO로 방어를 했었고 그러다가 9월달 되면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또 손오공 선수와 이제 세계 도전자 타이틀 결정전을 도전자 결정전을 하게 되죠. 네. 그 얘기는 이따가 따로 네네. 한번 하도록 하죠. 주니어 플라이급은 이제 유명우 선수, 그리고 플라이급은 그 철옹성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신희섭 선수가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고 이해도 2번인가 방어전을 그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주니어 벤텀급이 그 이제 권순 챔피언이었는데 그 IBF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그 타이틀을 엘리 피칼이 이제 네. 그 정의연 선수를 누르고 가져가게 됐는데 엘리 피칼도 그 전주도 선수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그 6월달에 그 장태일 선수가 이제 그 동양 챔피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장태일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고 이해 12월에 와타나베 지로와 이제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간염인가요? 그 발병하는 바람에 그 동양 타이틀도 이제 내놓고 외국 선수들이 그 결정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벤텀급은 그 이제 한국 챔피언이었던 그 강기열 선수가 3월달에 그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어떤 그 강기열 선수의 그 시대를 또 열어젖히게 되고요. 이 벤텀은 그동안 이제 일본의 무라타 선수가 장기 그렇죠. 집권을 하다가 무라타의 그 퇴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나라에도 찬스가 왔고 이 강계열 선수도 상당히 좀 아까웠던 선수예요. 펀치 파워가 대단히 네, 좋았던 정말 선수입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의외로 뭐 이렇게 뭐 롱런 못하고 더 이상 아주 더 뻗지 못하고 그 어니 카탈루나한테 이제 그 덜미를 잡히면서 다음 해에 이제 선수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데 이때 그 무라다 에이지로가 은퇴하면서 동양 챔피언이 넵탈리 알라막이 되죠. 네. 김지원 선수와 2번 무승부를 했던 강호인데 그래서 그 알라막을 국내로 불러와서 강기열 선수가 도전할 때 사실 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그 전망이 많았었어요. 그 알라막을 KO 시키면서 역시 그 하드펀치였던 면모를 과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3월 달에 주니어 패더급도 그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니어 패더급은 김지원 선수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또 동양 타이틀이 공석이 됐고 굉장히 그때 각광받았던 최연갑 선수가 이제 일본의 그 무구루마 다쿠야를 그 부산으로 불러들여서 시합을 했죠. 근데 이제 무구루마 다쿠야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동양 타이틀 매치를 그 당시에 위성 중계를 했었어요. 그 일본 관중도 꽤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그 응원단이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무구루마가 상당히 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국 챔피언이던 최영갑 선수가 그 홈링의 이점도 또 다분히 살렸고 그래서 작전 승이죠.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구루마에게 이제 그 첫 패를 안겨주면서 그 동양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한국 챔피언이었던 선수들이 그 동양 챔피언에 이제 자연스럽게 승선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이어졌고요. 패더급은 오민근 선수가 내놓은 그 동양 타이틀을 그 84년도에 이때 정기영 선수가 이어받았고 85년도에도 여전히 그 방어전을 치르면서 이제 오민근 선수를 추격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주니어 라이트급은 그 로드 세키난 선수가 이제 챔피언인 채로 85년을 맞았고 한 번인가 이제 방어전을 한 후에 4월에 이제 그 레스펠리스에게 도전을 하죠. 했다가 패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 해 86년도에 김성윤 선수가 이제 세키난을 꺾고 동양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라이트급은 뭐 국내랑은 인연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본의 굉장히 각광을 받던 하드펀처였죠. 그 하마다 스요시가 당시 일본 신기록을 써가고 있었는데 일본 연속 KO 기록이 12였거든요. 무사시 그렇죠. 무사시 나카노의 10연속 KO승이 이제 그렇죠. 그 당시까지 일본 연속 KO였죠. 그거를 깨버리면서 이제 15연속 KO승까지 갔고 네. 그때 이제 종종 파킹이 동양 챔피언이었었는데 네. 종종 파킹을 상대로 16연속 KO에 이제 도전을 했지만 뭐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판정으로 이제 이기면서 연속 KO승 기록은 깨지고 그래서 하마다 스요시가 이제 동양 타이틀을 라이트급을 하마다 가지고 스요시는 있었죠. 이 다음에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에 그렇죠. 나섰죠. 아레돈도에게 이제 1라운드 KO승을 거두고 세계 챔피언이 되는데 라이트급까지는 그렇고 주니어 웰터급은 이 당시에 이제 김웅식 그 선수. 챔피언이 아성을 그 쌓고 있었는데 이해 이제 10월 1일이에요. 네, 안경덕 선수에게 이제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복병을 만난 셈이죠. 복병을 만난 셈이죠. 그래서 근데 이때 김웅식 선수도 상당히 좀 진이 좀 빠져 있었어요. 가메다와 이제 2차전을 거치면서 IBF 타이틀 도전에 대한 어떤 그 희망도 계속 심어줬던 때였는데 결국 세계 타이틀전은 전혀 뭐 성사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지쳤던 그런 이 감도 당시에 있습니다. 주니어 웰터급 IBF는 테리마시한테 넘어왔었죠. 그렇죠. 가메다하고 방어전을 했고 김용식 선수에게도 이게 찬스가 있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중량급으로 가면서 이제 박탈감의 상대적이죠. 경량급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더 들게 되는데 웰터급은 이제 뭐 동양의 황준석 선수가 여전히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황준석 선수도 IBF 타이틀의 기회를 계속 줄 것처럼 하다가는 결국 잡질 못해서 전에는 이제 가서 쿠에바스도 미국에서 이기고 오고 이런 실적을 쌓았는데도 85년도에 그냥 별다른 소득 없이 동양 타이틀 방어전 한 2번 정도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주니어 미들급의 백인철 선수도 마찬가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백인철 선수도 그 마크 메달과 IBF 타이틀전이 계속 오갔었죠. 결국은 이제 성사되지 못했고 국내에서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85년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토마스 원주와도 도전을 했었던 그 프레드 어칭스를 이제 한국으로 불러와서 그 세계 랭킹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9라운드 KO로 이겼었죠. 그 워터스하고는 몇 년도에 했었죠? 86년입니다. 아, 그건 내 다음에 그 시합 상당히 어려웠죠. 굉장히 까다로웠던 시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급은 그 박종팔 선수가 84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공석이 됐던 자리를 84년도 12월에 그 나경민 선수가 리치 로버츠를 이제 KO시키고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이 돼서 85년 2월이에요. 2월인데 노창환 선수에게 느닷없이 이제 KO패랍니다. 논타이틀전에서. 그러면서 그 세간을 좀 놀라게 했고 노창환 선수가 또 급부상을 하죠. 그래서 박종팔 선수와도 싸우게 되는데 그때 나경민 선수는 배터리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미 뭐 그 권투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상태였고 사실 이 당시에는 그 장정구 선수나 뭐 이런 WBA, WBC 메이저 세계 챔피언도 있었지만 IBF 타이틀 매치가 워낙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OBBF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 옛날 같으면 OBBF 타이틀 매치는 뭐 TV 중계는 반드시 붙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그 약간 그 외의 도시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면서 좀 팬들의 관심에서 OBBF가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 뭐 그랬던 시절 같아요. 그래서 그 OBBF에 대한 관심도가 뭐 옛날보다는 좀 떨어지던 그런 시절. 그 이제 IBF가 생기면서 IBF 챔피언이 예전 그 동양 챔피언의 어떤 그 인지도 그리고 동양 챔피언이 이제 한국 챔피언 정도 뭐 그 정도 그런 어떤 패턴으로 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경민 선수는 그래서 노청환 선수한테 지고 나서 그 국내에서 수아르노에게 이제 방어전을 갔죠. 가져서 이제 한번 KO를 시켰었는데 판정으로 이제 유일한 판정승으로 이기게 되고
그리고 2회에 이제 인도네시아 원정을 원정 가서 가가지고 타이틀 뺏기죠. 그 박종팔 선수의 후일 도전 상대였던 이제 파시레로에게 파시레로. KO되면서 그 링을 떠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의 동양 타이틀은 국내에서 이제 80년대 초반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84, 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타이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7월로 한번 넘어가 보죠. 7월에는 그 재연절날 그 권순천 선수와 그 숙적 그 정종관 선수의 2차전이 있었어요. 네, 2차전입니다. 뭐 1차전하고 비슷한 양상? 아니면은 1차전보단 권순천 선수가 조금 더 잘 싸운 느낌? 그 정도인데 역시 판정은 뭐 한 명 무승부 그리고 1대1 아마 그렇게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또 결론 없는 또 2차전으로 했고 이 시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불만이었죠. 그렇죠. 네, 서로 불만이었고 그래서 뭐 다시 3차전을 기약하는 뭐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승부 시합이라도 정말 그 재밌고 화끈한 무승부가 있는데 시합 내용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정종관 선수하고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려가지고 뭐 그렇다고 정종관 선수의 어떤 공격력이 어떤 결정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전이 되는 거죠. 난전이 서로. 그 이성열 이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방금 저 임준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순천 선수가 1차전보다는 한 조금 더 잘 싸웠기 때문에 한 1점 정도 이긴 시합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뭐 예 약간 또 3차전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권순천 챔피언 1점 이겼습니다. 앞섰다고 예, 2차전, 예. 보셨군요. 저는 이렇게 뭐 우리 저 이성열 이사님 정확한 점수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1차전보다는 조금 잘 권순천 쳤습니다. 선수가 예, 맞습니다. 좀 더 갈고 나온 것 네. 같은 느낌. 그래서 1차전은 뭐 어라 그러다가 막 끌려갔는데 나름 2차전은 뭐 좀 새로운 각오로 나왔는데 역시 또 난전이 됐어요. 근데 1차전은 솔직히 좀 진 게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종환 선수가 우세한 느낌이었는데 서로 할 말 없는 경기였어요. 사실 그 시합도. 근데 사실 이렇게 평을 들어보면 네. 지금 누가 1점 이긴 것 같다 우리 이성열 이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현역 국제심판님 우리는 뭐 그 점수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습관이 네. 이 시합에 판정으로 갈렸을 때 그걸 다 이렇게 계산이 좀 들어있어가지고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점수 차이가. 원래 그 심판 젖지는 네. 그 채점을 하고 나면 그 전 라운드를 잊어버려야 돼요. 채점을. 그걸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두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머리 쪽으로도 사실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12라운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가서 내가 채점을 하고 12라운드 판정까지 가면 누가 이겼는지 자기가 몰라야 돼요. 내가 누굴 매겼는지. 근데 그게 사실 말이 그렇지 다 뭐 알고 그럼 있으니까. 그 한 라운드에 충실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 라운드를 염두에 두면은 이번 라운드에 영향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라운드를 잊어버리라 그런다고. 저치페이퍼를 주는 순간. 근데 그게 인간인지라 정답이네요. 인간인지라 그렇게는 안 되고 했는데 하여간 그 저치를 보면서 전 라운드라든지 그 전 라운드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스코어가 이상하게 나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좀 비우고 하는 게 스코어링 하는 데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는데 전 라운드를 잊어라 그러고 뭐 시합 끝났는데 누가 이겼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는 좀 그거는 좀 너무한 얘기고. 근데 우리 그 이성열 이사님 보니까 뭐 거의 25년 전, 30년 전 시합을 뭐 1점 이겼습니다. 우린 기억 안 납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생각나지. 아니 뭐 WBA나 WBC 이런 국제 심판을 그 꿈꾸시는 분들은 그 임준배 위원님 그 얘기를 좀 잘 경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몇 번이나 보셨죠, 여태까지? 제가 그 WBC 쪽에 등록한 게 좀 늦어가지고 이제 9년째 WBC 했는데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 27개? 한 30개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보통 서너 개, 3개, 4개, 뭐 그 정도씩 보고는 있죠. 야, 그 30시합 정도를 지금 이제 소화하셨다는 건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0회 이상 이제 되겠습니다. 뭐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한국의 제리로스를 자, 그러면 그 7월 28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니어 플라이급의 어떤 그
복병이었죠. 84년도에 손오공 선수와 그 승패를 나눴던 그 최문진 선수가 네. 이제 WBA 챔피언이었던 조이 올리버를 그 서울로 불러드립니다. 최문진 선수는 잘하는 선수였어요. 잘했죠. 예, 잘하는 선수인데 이 상대가 조이 올리버는 뭐 아시겠지만 그 사파타에게 이제 처음 세계 도전 해가지고 뭐 그 파나마의 더위에 지쳐가지고 그 기부업을 해가지고 뭐 타이틀 쟁취에 실패했고 이후에 이제 그 루페 마테라를 이긴 그 프란시스코 키로즈를 그냥 판정으로 셧아웃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는데 정말 라이트 플라이 조건은 크더라고요 키가. 그죠. 예. 한 75? 75까지 됐나요? 74? 71 정도로 70. 아 근데 굉장히 커 보였어. 하여간 하고 이 시합은 제가 이 시합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몇 해 전에 했었던 사파타 김치복 선수 시합과 더불어 오버랩이 양대 라이트 플라이급 정말 한 거 없이 진 그 홈링에서의 도전 시합으로 생각이 나고 이 시합도 시합 중반 그러니까 올리버도 뭐 아시겠지만 무리를 안 하는 선수예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공격할 거 하고 거리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합 중반에 특히 또 김치복 선수 시합도 6월 달에 해서 좀 더웠고 그렇죠. 이것도 한여름에 하는데 시합은 짜증나고 그 중반에 막 야유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최문진 선수가 12라운드 뭐 13라운드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공격을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결정력 부족 그냥 뭐 들어가긴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뭐 아무것도 뭐 유효한 게 없고 올리버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또 돌아 나오고 뭐 그러다 끝난 시합이었죠. 그래서 스코어상은 접근을 했는데 뭐 그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어차피 진 시합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올리버가 아주 뭐 그 확실하게 이긴 게 아닌 라운드를 좀 뭐 받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뭐 내용면에서 완패였죠. 뭐 하긴 뭐 최문진 선수가 거의 때린 게 좀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유효타를 날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빈 헤글러와 슈거레이 레너드의 이제 판정에 불만이 많으신 그 팬들 분들께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시합 같은 경우도 최문진 선수가 레너드 이상의 그 슈거레이 레너드 이상의 그 뭐 물론 정타는 없었지만은 저 마빈 헤글러 이상의 그 어그레시브를 끌어가지고 뭐 조이 올리버를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조이 올리버도 사실 뭐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그 이상하게 국내 시합 같은 경우는 좀 평가를 박하게 해주시고 마빈 헤글러라는 그런 걸출한 스타의 그 뭐 슈가레이 레너드의 그런 시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마빈 헤글러가 이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합 같은 경우나 뭐 황준석 데일 같은 경우 그런 시합을 아마 비교해 보시면 한국 선수라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박하게 주지 마시고 공평하게 봤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많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우리 이성열 이사님처럼 뭐 1점 차 이겼습니다, 2점 차 이겼습니다 그런 그는 못 하겠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헤글러 레너드 시합은 딱 끝나고 나면 아 진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최문진 올리버 시합은 딱 끝나고 나면 이건 절대로 이길 수는 없구나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하고 아무래도 챔피언 쪽 그 심판진에 이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한 그거 이제 뭐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최문진 선수 그날 시합 같이 해가지고는 포인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우리 이성열 이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올리버도 뭐 별로 한 게 없다 그러지만 그 잽을 계속 맞았어요. 그 이 심판이 보는 거하고 심판으로서 스코어링을 하면서 보는 시합하고 팬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팬들이 볼 때는 뭐 큰 공격이 더 많이 남고 뭐 이러지만 이 시합도 보면 올리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유명우 선수하고 할 때도 그러지만 그냥 있지는 않아요. 계속 주목을 내요. 내고 그게 위력이 있든 어떤 타치를 그 최문진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 뭐 데미지를 주든 말든. 그러면 심판으로서는 아까 얘기한 그거죠. 밀건 들어갔는데 주먹은 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위력이 없어 보이지만 때리는 거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이성열 이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예, 어떤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흥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예,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을 그거는 이렇게 뭐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그러니까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성열 이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 느낌을 그 시합에 대한 느낌을 얘기한 거고, 저는 우리 이 이사님처럼 뭐 한 점, 두 점 이겼으면 기억을 못 하겠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7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8월까지만 하고 2부 마무리 하시죠. 네. 이제 8월에는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일한 이제 메이저 세계 챔피언이었던 장정구 선수가 그 7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전자가 역시 그 멕시코 국적이지만 일본의 용병 복서였어요. 샌다이. 그렇죠. 프란시스코 몬티엘이었습니다. 이 시합은 이 전 시합에서 토레스와의 시합에서 우리 장정구 선수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은 몬티엘은 이제 멕시코에서 보내는 더 젊은 피의 자객이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레스보다는 더 좀 이 공격 정교한 그러면서 주목도 있는. 그래서 그 처음에 일본인에 등장했을 때 그 첫 시합이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게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장정구 선수가 이 위대하다는 것이 이 시합은 또 전 시합을 전혀 그 못 느끼게 하는,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좀 밀어붙이고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페이스로 시합을 해나가죠. 맞습니다. 7차 방어라는 어떤 또 이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신기원이었는데 7차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이성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번 시합에서 약간 뭐 조금 졸전을 펼쳤던 그런 시합이어서 이번 시합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던 그런 걸 느꼈고요. 실제 시합에서도 뭐 점수차를 꽤 벌려놓고 승리하는 좀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몬티엘 2차전은 좀 빡빡했죠. 그렇죠. 예, 1차전에 비해서는 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황현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길 만큼만 이제 했던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조금 몬티엘 시합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1차전은 아무래도 1차전은 굉장히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장정구 선수가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게 그 막 2, 3, 4차 방어전 할 때 그 정말 그 대단했던 그 최고조의 기량은 이제 조금 꺾였지만 노련해졌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합 전반을 이제 읽고 그 이제 무조건 뭐 마구 들이대는 스타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를 보면서 뭐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련해진 것이죠. 그리고 신경전도 상당히 좀 많이 펼치면서,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세계 타이틀 우리나라 선수가 7차 뭐 방어하고 8차 보고 이거 참 그러면 정말 그 신기원이죠. 그 당시만 해도 뭐 마의 3차 벽이네 뭐 이러던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7차 8차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얘기였죠. 또 기구도 이제 양대 기구밖에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 7차 방어라면 지금의 7차 방어와는 또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어떻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50분 정도가 훌쩍 가버렸네요. 사실 그 한 부를 한 30분 정도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그 시간에 얘기를 맞춘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9월 달에 벌어졌던 유명우 선수와 손오공 선수의 경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